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번에서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안보리 회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그 적절하게 한반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엔드는 사실 교류, 정상화, 교류를 하고 정상화한 다음에 비핵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계별 이런 비전이 보였다고 보고요. 사실 한반도가 최고의 긴장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또 비전을 제시한 때가 유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이러한 공감을 끌어냈다는 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 안보리 회의에서 AI는 새끼 호랑이다. 네. 맹수가 산업 맹수가 될 수도 있고 네. 테디안의 더피도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AI가 안보라는 부분에서는 적용되면 네. 좋은 점, 네. 우려할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에 AI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공할 정도로 정밀해지고 또 위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기 체계는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무인화하기도 쉽고, 그럼 우리 병력이 절감되고 또 전투 현장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적도 상대국도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가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를 만들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를 8% 이상 올리면서 네. 지금 자주 국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핵심이 저는 AI를 장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뉴욕 유엔에 가시기 전에 SNS를 통해서 자주 국방해야 된다 하시면서 드론 AI 드론이라든가 유무인 첨단 무기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한 말씀 속에는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 네. 이게 참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네.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법정 모습을 보였는데 현 정사 처음으로 이 법정에선 전 영부인의 모습이었는데 혐의를 전면으로 부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제적인 창피 아니겠습니까? 전직 영부인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공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고요. 그 자체가 국격을 저는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반성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뻔뻔하게도 본인의 그런 건 다 그 뭐라고 할까 부인하고 이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아주 분노스럽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분노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파도 끝없이 김건희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씨는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하다니까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방해 재판에는 나오겠다. 또 보석도 직접 호소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의도가 뭘까요? 보석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반영하려는 저는 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7월 달에 재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공판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그러면서 무슨 보석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보석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또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어떤 법꾸라지 형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참 서글프죠. 분노를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의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고 중계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신인도를 네.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내란과 관련되는 거는 국헌문란 너무나 중대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중계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란이라든가 이런 권력형 비리 또 국헌문란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하려면은 이런 중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행스럽게는 보석 그 신문에 대한 중계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전반적인 중계를 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중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저는 헌법재판소에 그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중계가 안 됐으면은 헌법재판관이 또 어떤 결정을 했을지 그렇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우려했습니까? 지연되면서 그래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국민 심판을 절로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그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기도 하시고 민주당의 방위산업특위위원장이시도 하니까 방위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드론이라는 게 네. 엄청난 그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드론 부대가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요? 네, 드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이고 위협이 엄청나게 됐고 파괴력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서 드론에 대한 군은 지금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발전시켜 왔는데 그동안은 대형 무인기였습니다. 대형 무인기. 대형 드론이라고 봐야 소형이 아니라.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소형 드론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아주 그것은 가성비로 따지면 높죠. 한 100만 원에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무인기가 1000만 원짜리가 막 네, 수십억짜리,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전차나 뭐 그런 걸 파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드론 전력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주 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우주 산업. 네, 왜냐 드론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드론이 위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통신이 있어야 네, 되니까. 네,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통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 연결되는 우주 산업까지 같이 패키지로 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우주 시스템이 스타링크가 도와주면 전쟁이 되고 스타링크가 안 도와주면 그걸 전쟁이 안 되고. 도와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대단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같이 우주 드론 산업을 같이 발전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은 무기 체계만이 아니라 앞으로 드론 택배라든가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이 곧 있으면 보급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주 산업이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드론 택시로 가다가 GPS가 교란이 돼서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면 이 길을 못 찾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아마 전쟁 양상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무기도 그때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변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의원님이 그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이 방위산업 무기 획득 체계가 바뀌어야만 된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무기 획득 체계는 통상 무기를 그 군부대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소요를 하면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구매를 할 것인가 자체 개발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시험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이 10년 걸립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만약 드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10년 걸린다는 그 얘기죠. 10년 후에 무기 체계에 들어오면 이미 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 그 획득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법안도 그런 것들을 최근에 발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 획득 체계가 돼서 그때그때 과학 기술에 빨리
될 수 있게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무기 획득 체계가 발전되지 않고는 자주국방이 늘 뒷북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고 계시고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K 방산의 장점들이 어필됐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특히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걸 키워야 이 방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방산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국방의 열망이 높고 트럼프는 또 모든 우방국 또는 동맹국에게 한 5%까지 그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이런 높은 상황에서 우리 무기 체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당히 우수성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 체계는 첨단화되어 있는 무기 체계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발전된 전차라든가 K2 전차나 K9 그다음에 미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죠. 제조업. 요 공간은 미국은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효과 가성비가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같은 전차라도 우리 거가 효과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나토국들도 우리 무기 체계를 선호하고 있고 사우디나 UAE 중동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가 우리 무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캐나다를 갔었는데 저를 특사단장으로 보낸 이유 중에는 방산 수출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북극이 녹으니까 그 지역이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보호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80년 만에 엄청나게 국방비를 올리는 고 특히 잠수함을 우리 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국이 한 6개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잘 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2개국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그게 60조 60조 정도 사업인데 네, 네. 어느 나라예요? 독일과 우리나라죠. 독일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도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는 나토국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독일과 가깝죠, 정치권이.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정부도 하고 국회 우리 당에서도 방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캐나다 방산 수출하게 되면 큰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LNG나 뭐 이게 네. 위에서 우리가 마스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조선상에 발전할 수 있는데 잠수함까지 되게 되면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이 경기도에 대규모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기 북부 지역이 전 적기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남부 지역은 반도체라든가 AR라든가 첨단이 돼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부 지역은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 그 여건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이 쓰던 공여지라든가 또 군 유유지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려면은 그것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와 그 교통 인프라 또 그런 수리부속이라든가 각종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북부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은 충분한 그런 부지도 있고 또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그 클러스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요. 요새는 뭐 무기라고 해도 첨단화된 AI, 드론, 로봇 뭐 이런 또 전자 산업, 광학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막 꿀뚝 산업이 아니고 빌딩을 지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전투 실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대 경기 남부는 주로 반도체 쪽이 있고 네. 경기 북부도는 네. 미군이 쓰던 땅이라든지 네. 군부대가 떠난 땅들이 유지. 일단 많고 네, 유유부지가 많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부대들이 있으니까 실험을 하기도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형 드론을 만들었다 AI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은 군부대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럼 군부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이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옛날에는 있을 때는 그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네. 떠나고 나니까 상당히 허탈하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것에서 땅을 사줘 가지고 네, 지자체에 주거나 네. 또는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줬으면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저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을 해서 사실 접경 지역에 있는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을 적용해서 이런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거 하나 하고 특히 유유지하고 공여지는 그동안 땅값이 비싸서 지자체가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지자체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접경 지역. 접경 지역. 그거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원주 계실 때도 그걸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 군 유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광재 지사님은 그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도 실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그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50년 장기 대여를 하면 어떻느냐. 그거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군 유유지와 그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한 100년 정도 지자체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는 조금의 임대료만 내고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개발이 쉬워지기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고요. 국방부에도 그런 방안을 하도록 제가 국방에서 요구를 했고 대정부 질문 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네. 이거 어쨌든 예산을 쓰지 않고 네. 그 50년 장기 대여, 그러니까 100년까지 대여를 해서 하면은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좀 가난하니까 네. 이걸 좀 개발도 하고 발전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럼 현재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요? 제도적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국정과제 속에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방안을 공약에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 그 국정과제 속에서도 이번에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미군 공여지에서는 네. 장기간 대여해 주는 부분도 네, 네. 특히 의정부 지역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그런데 북부 지역에 그런데 아직 이렇게 되려면 법이 기반이 돼야 되고 또 기재부의 예산 이런 것들을 항상 기재부가 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도 발목을 잡는 거고요. 그럼 사실은 그동안은 그 국방부는 그 땅을 팔아서 그 군을 현대화하고 그 병사들의 막사를 현대하는 이런 데 썼거든요. 군부대 이전하는데 그런 것은 국고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특히 군유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엄청 군유지 많죠. 중에 네. 21%가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고 40% 정도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군유지가 강원도가 네. 21%,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40%. 한 40%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경기 북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강원 북부도 그렇고 접경 지역이 그러면은 곧 저는 평화 시대는 곧 온다고 봅니다. 평화 시대가 오면 거기가 중심축으로 변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유지는 예를 들어서 유유지 같은 데는 개발이 그 주변이 안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강원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 강원도 고향이시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도 그 이후에도 이 접경 지역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엔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미군이 떠난 자리나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내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의원님 또 그 법안 발의한 것 중에 보면 이 접경지에 네. 군인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 군인들을 주소지를 편입시키면 네, 네. 그 지역의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네. 그 지역에 또 지자체로 봐서는 군인들이 쓰는 뭐 상하수도나 이런 걸 다 예산을 쓰니까 네. 이런 법안을 내셨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빨리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군인들은 특히 병영 막사를 쓰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의 예외입니다. 유일하게. 이게 62년도에 만든 법이에요. 예. 그 62년도? 예, 62년도에 지금 주민등록법은 한 달 이상 다른 데 거주하면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병들은 18개월 하면 옮겨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예외에 군 막사를 쓰는 병사는 예외라고 했죠. 그 예전에는 안보상 이유였어요. 부대 하면 부대가 어디 있다는 게 노출이 되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다 아는 거고 또 전쟁하는 지역이 부대 그 주둔지가 아닙니다. 이동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적경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자체도 좋고요. 군인들은 실제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니까 인구에 잡히지 않으니까 인프라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경 지역은 많은 부대들이 수도물 혜택을 못 받고 맞아요. 인재 양구를 네,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개울물을 예. 받아갖고 먹는 실정이고 하수도 처리도 안 잡히니까 그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것도 장마가 오면은 이게 넘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한천 같으면 5만 인구인데 네. 지역 주민이 2만 5천이고 군인이 한 2만 5천이에요. 2만 5천, 8천이. 예, 그럼 전방 지역에 2만 5천이 있는데도 2차선입니다. 맞아요. 인구가 안 잡히니까 인프라 그래서 전방 지역에도 교통 정체가 생겨요. 왜 부대가 훈련 갈 때 보면은 2차선이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저속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관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우리 이강재 의원님하고 제가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이 갈까봐 참 그 말이 됩니까? 그걸 반대했는데 그걸 꼭 관철을 좀 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아요. 당시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20대 젊은 남자들은 주로 민주당을 찍을 것 같으니까 법안에 반대했었는데 네. 지금은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에 대부분 살림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안 잡히니까 상하수도 시설도 안 되고 아까 네. 말한 대로 군인들은 살기가 훨씬 어렵고 네. 이 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드는 의문점이 네. 그 이제 사성 장군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은 군에 있을 때도 애국심 하나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데 헌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인데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넓죠. 그 군인은 오로지 그 북한을 보면서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모든 삶에 관여해서 보다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법이나 예산이나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삶의 지평이 넓어진 것 같고요. 훨씬 더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 정말 이건 보람되다. 이런 건 정말 의미 있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의미가 있을 때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발의한 법을 통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때 제일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은 병사들이 전역할 때 예전에는 돈을 거의 못 받고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 돈을 전역할 못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전역할 때 고민이 많아요. 오늘 저녁
당장 학교를 가야 되면은 학비가 없고 하숙비도 없는 거고 그다음 직장도 없잖아요. 그럼 당장 전역하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든가 손을 벌리지 할 때 없는 병사는 전역이 좋을 것 같지만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장병 목돈 마련 저축계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자를 많이 올리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병의 법안을 목돈 마련. 예. 그거를 해서 장병들이 그때 월 40만 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게 했고 이자율을 그 당시 한 6%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역할 때는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또 더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전역할 때쯤 되면 한 5천만 원에 1억 정도는 줘서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그럴 정도는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역할 때 그냥 이 빈손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분이 좋으셨다. 네네. 이런 그리고 얘기네요. 실제 장병들이 거의 다 40만 원씩 그때 그 장병 봉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60만 원, 70만 원 선 노력할 때인데도 어떻게든 40만 원을 저축하려고 노력하고 또 목표 있는 삶을 하고 그 전역 병사 부모님을 만나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매달 4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갖고 와갖고 자랑하고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참 흐뭇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 젊은 남성들의 얘기를 보면 뭔가 이게 군이 좀 혁신돼야 되지 않겠냐. 네. 군대에 있는 동안 자체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냐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더 저출생이 되게 되면 군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구상은 좀 있으세요? 아 그렇죠. 군대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교육기관이다. 예,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 필요한 교육 그런 걸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AI에 대한 거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훈련도 사실 그걸 잘 계획을 하게 되면은 훈련과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점점 좋아지긴 해요. 학점을 몇 학점 자율적으로 요새는 자유시간은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학점 관리도 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새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훈련도 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야죠. 네. 저는 김병주 의원님을 볼 때 결단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성 장군은 계시다가 사실 민주당에 네. 입당하기도 사실 쉽지도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인도 갔다 오시면서 네. 이 남양주로 그렇죠.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근자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고민이 많으시다고. 네. 이 경기도지사에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그 네. 내용은 어떤? 아, 네. 최근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란 극복한 그 돌파력 추진력으로 경기도지사를 나가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내고 저희 지역이 남양주 어린데 남양주 주민은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권유도 많고 또 언론에서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해서 이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변해서 이재명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가는 거고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당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께
묻자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묻자 프로그램.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나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주세요 해서 저는 저희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댓글로 또는 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또 권리당원 한 6천여 분이 있는데 6천여 분께 문자를 보내서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이번 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도 이제는 도민이 중심이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가야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나가면 처음부터 출마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국민께 묻다 프로그램을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신선하다. 그리고 이건 시대 변화에 맞는 개념인 것 같다라고 써주시는 언론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또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우리 당원들, 지역 뽑아진 지역 주민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아주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아니 거기 저는 시대 정신에 전 늘 충실합니다. 지금은 뉴미디어가 발전해서 모든 국민과 쌍방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일방형이었는데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늘 국민의 소통 수단으로 뉴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 국민과 같이 가는 특히 경기도민과 같이 가는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서 세계의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 주권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당원이 중심되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하겠다. 신박한.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살았지만 경기도의 가장 많은 지역을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뭐 고양부터 해서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거의 다 살았고요. 포천 그리고 용인까지. 그러니까 경기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한 2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를 언젠가는 제가 한번 경기도지사를 해서 경기도를 진짜로 세계 표준 도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정부와 계를 같이 하면서 그런 표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지자체가 같이 장단을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그 최고위원 하면서 호흡을 잘 맞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경기도가 같이 갈 수가 있고 저는 또 미래에 대한 이런 사실 군인이라고 보는 대부분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알겠냐. 제가 10여 년 전에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했죠. 네. 그때는 음성이었고요. 미사일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와 똑같잖아요. 탄도미사일은 우주 시대를 여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 엔진, 무인 항공수를 발전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구호가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해서 우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가 21대는 우리 민주당의 항공우주위원장도 했었고요. 서울대 최고위 과정에서 우주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주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드론 말씀하실 때 우주와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은 첨단 산업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AI를 한 스마트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번 주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히 저의 유튜브 채널인 주불리 김병주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 통계 내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은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드디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죠? 근데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한 아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인데요. 우리 AI와 이세돌 그분이 바둑을 둘 때 우리는 그게 많은 분들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때부터 우리가 국가적인 AI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것이 미래라고 봤다면 한국은 AI에서 훨씬 더 진화되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다인데요. 타다가 나왔을 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과 대타협을 이뤄냈다면 아마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빅테크 대부분이 AI와 플랫폼 경제 아닙니까? 또 하나는 코인이 우리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사기다. 근처에도 못 가게 했죠. 통장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때 만약에 시작했다면 한국은 아마 가상자산에서는 훨씬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와 있는 미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미쳐보지 못했고 그걸 또한 찾아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희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많이 여론조사에 응해 주셔서 국민들과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